그릇에 담긴 붉은 피 위로 할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현숙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끝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악몽에서 깨어난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쇳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엔 기침만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침과 함께 붉은 것들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은 아예 수건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뭔 일이고 70대 중반의 몸집이 작은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거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이 작은 공간이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라고 하기엔 민망한 작은 냉장고. 안에는 김치 몇 조각과 오래된 반찬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늘 물만 끓이는 낡은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광대뼈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눈가의 주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오래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다른 할머니들보다 먼저 좋은 폐지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 끈을 묶으며 할머니는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를 돌고 그 다음엔 상가 뒤편을 훑어야 했습니다. 요즘 경쟁이 치열해져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괜찮은 박스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니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목도리를 더 꽉 감쌌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며 첫 번째 목적지인 대단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바퀴 하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할머니, 또 나오셨네요. 경비실에서 나온 야간 경비원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할머니를 자주 봐왔던 터라 이제는 서로 얼굴을 익힌 사이였습니다. 일찍 나와야 뭐라도 주울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이런 것도 경쟁이라니까요.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할머니의 야윈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딱히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그저 조심히 다니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분리수거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박스들을 골라냈습니다. 젖지 않은 것, 너무 더럽지 않은 것, 재활용 마크가 선명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골랐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였습니다. 손수레에 박스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아파트 주민 몇 명이 창문 너머로 내려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어떤 이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루벌이를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체면도 접어둬야 했습니다. 첫 번째 순찰을 마치고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할머니는 또다시 기침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히 손수건을 입에 댔지만 이번에도 붉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보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다행히 이른 새벽이라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감기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할머니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파왔습니다.
단순한 감기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상가 뒤편에서 할머니는 큰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자제품 포장 박스였는데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이런 걸 하나 주우면 하루벌이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박스를 손수레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편의점에서 나오며 할머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힘드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남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걸 왜? 그냥 받으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남자의 진심이 느껴져 할머니는 결국 커피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차가운 손에 전해지는 컵의 온기가 가슴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그저 풍경의 일부쯤으로 여겼습니다. 커피의 온기로 잠시 기운을 차린 할머니는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거리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수레는 어느새 폐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고물상에 가서 팔 시간이었습니다. 무거워진 손수레를 끌고 가는 길이 평소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많이 주우셨네요. 고물상 주인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의 단골이었습니다. 주인은 할머니가 가져온 폐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무게를 쟀습니다. 오늘 시세가 좀 떨어져서 12,000원 정도 나오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가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라도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돈을 받아든 할머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12,000원으로는 많은 것을 살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싼 김치와 라면 몇 개, 그리고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친절한 남자가 준 커피 덕분에 기분이 조금 나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또다시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휴지로 입을 막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어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병원비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병원비도 사치였습니다. 그냥 약국에서 기침약이라도 사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지친 몸을 소파에 맡겼습니다. 오늘 하루도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기침과 피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젊었을 때의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깐,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어나 또다시 피를 토했습니다. 그릇에 담긴 붉은 피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고 피는 더 자주 나왔습니다. 현숙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국에서 산 기침약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새벽마다 피를 토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이건 아니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치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보건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길을 걷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가로등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상가 간판들이 흔들려 보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스스로에게 되뇌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할머니는 그만 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요. 여성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여성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견디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고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병이라고 할지,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72번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기침이 계속 나고요. 피도 나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과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2달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심각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자세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병원. 그곳은 돈이 많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돈이 없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도록 병원비 하나 마련하지 못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이신가요? 의료급여 대상자이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폐지 주어서 근근히 살아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의사 기우는 할머니를 위로하려 손을 내밀다가 그만 멈칫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는 왼손에 끼워진 은반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용문이가 새겨진 그 은반지. 기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반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의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의사 기운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 반지. 기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머니와 반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정말 그분이신가? 기운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언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일단 이 소견서를 가지고 시립병원 응급실로 가보세요. 응급환자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의료비 문제는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시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 가벼운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립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버스비조차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의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 거리 구석구석을 모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시립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병원답게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에서 응급실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복도를 지나는 동안 할머니는 자꾸만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큰 병이라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혼자 죽어가야 한다면?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젊었을 적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시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누가 알까요? 누가 슬퍼할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응급실 가려고 하는데 무서워서요.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우시죠? 저도 처음 아플 때 무서웠어요.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치료비가 없는데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일단 검사부터 받으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도와드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응급실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할머니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바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피를 뽑고 X-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CT 촬영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검사실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다시 응급실 침대에 누웠을 때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포기한 마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계신가요? 혼자입니다. 할머니의 대답에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폐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지 않고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 그 단어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한참 만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현재 상태도 좋지 않아서 쉽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말 끝이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더 받아보시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상담해서 의료비 지원을 알아보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을 때 할머니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정밀 검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암이 확실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는 월세 낼 돈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 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세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훈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응급실에서 할머니를 처음 진찰했던 그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무기력하게 고개만 돌렸습니다. 기훈은 할머니 곁 의자에 앉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자신 같은 가난한 노인에게 저렇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기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수술을 자신이 집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립병원 흉부외과 팀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할머니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비가 없다고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모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훈을 바라봤습니다. 왜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해 그런 일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훈은 할머니의 의아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할머니는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할머니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도와주려는지 이유를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할머니께서 회복하시면 그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기훈은 수술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시립병원 흉부외과 팀과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할머니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 부담은 컸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기훈은 매일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 전 불안해하시는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기훈이 왜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할머니는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기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할머니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기훈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6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습니다. 기훈은 땀으로 젖은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종양을 깨끗이 제거했고 할머니의 생체 징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시립병원 흉부외과 과장이 기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다는 무언의 격려였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실로 옮겨지는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회복실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할머니 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그 손이었습니다. 작고 거친 그 손에서 기훈은 어린 시절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기훈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한 쌍의 반지 중 자신이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용무늬가 새겨진 은반지를 목걸이에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오른손 약지에 끼워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왼손에는 30년 전 자신이 드린 반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쌍의 반지가 모두 할머니의 손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형광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초점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기훈이었습니다. 그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려 했습니다. 목에 힘이 없어 고개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에 누군가가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은빛 반지였습니다. 용무늬가 새겨진 그 반지. 할머니는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도 똑같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30년을 끼고 살았던 그 반지. 할머니의 흐릿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훈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추운 겨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떨고 있던 10살 소년의 이야기. 어머니를 잃고 거리를 떠돌던 그 아이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며칠을 굶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따뜻한 호떡을 건네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셨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호떡을 먹었습니다. 생전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호떡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께 어머니가 남긴 반지를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하셨지만 아이는 할머니 손에 끼워드리고 뛰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꼭 찾아뵙고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의대에 갔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기훈은 할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할머니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실 때 그 반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왼손에 끼워진 용무늬 은반지. 어머니가 남긴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반지는 단 2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목에 걸고 다녔고 하나는 은인께 드렸던 것. 그 반지 덕분에 30년 만에 할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반지를 30년 동안 간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팔아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끼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이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 작고 떨던 아이, 배가 고파 울던 그 아이, 자신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뛰어가던 그 뒷모습, 그 아이가 이렇게 의사가 되어 자신을 살려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훈은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날 주신 건 호떡 하나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희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희망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머니를 평생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의 아들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기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기훈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기훈을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할머니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회복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눈물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빛나는 은반지, 한 쌍의 반지가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사랑이 할머니의 손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아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그 아이는 이제 할머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서로를 살리며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